오늘 새벽 우리가 연말 연휴로 쉬고 있던 상황에서도 미국 증시는 2023년 마지막 거래일 장이 열렸는데요. 결과는 다소 큰 폭의 하락 마감입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는 개장 초반에 그 심리적 지지선, 요거는 이제 우리 코스피 한 2600하고 비슷한데 이 나스닥 15,000포인트가 깨지기도 했습니다만 이때 재빠르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폭을 만회해가지고 결국은 15,000포인트 턱걸이로다가 15,011.35포인트로 2023년 증시의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비율로는 뭐 0.56%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뭐 최근 산타랠리 기간 내리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 뭐 조정폭이 크다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이제 워낙 지수 자체가 높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장중에 0.7%만 빠졌는데도 거의 100포인트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뭐 복리의 마법이네 이런 개소리에 더 이상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복리라는 거는 예금, 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수단에나 적용을 하는 거지 주식은 하락할 때도 사실상 복리가 적용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산 종목이 쭉 흘러내려가지고 마이너스 30%가 됐어. 그러면 야 이제 다음 분기 실적만 잘 나오면은 하루에 3%씩 10번만 오르면 바로 원금 회복이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30% 하락했으면 원금도 그만큼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43.86%가 올라야 원금이 된다. 그리고 반대로 3% 하락도 이제 주가가 낮을 때는 얼마 안 깨지지만 고점에서는 원금도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3% 마이너스면 손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거죠. 하여튼 우리 K증시에서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보란듯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미국이 이렇지 않다 보니까 이건 무슨 엇박자지?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가 월말, 분기말, 연말에 윈도 드레싱이라는 용어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윈도 드레싱. 뭐 이거를 쇼윈도 안에 있는 마네킹의 옷을 입힌다 이렇게 설명하는 마바라들도 있는데 이게 원래 월가에서는 그 드레싱이라는 말이 샐러드에다 쳐먹는 그 쳐서 드시는 드레싱도 있지만 어느 날 이제 회사에 갔더니 누가 쫙 빼입고 막 풀 메이크업하고 왔어. 그래서 너 오늘 뭐 좋은 일 있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쁘게 잘생기게 하고 왔어? 이럴 때 이제 드레스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엄청 신경 썼다, 치장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윈도우 드레싱도 거기에 쓰는 이 드레싱처럼 유리에다가 막 치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꾸미긴 꾸몄지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우리말로 약간 공연불 이런 느낌으로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 K증시의 경우도 기관이라고 분류되는 거는 사실 뭐 외국인도 다 기관이죠. 외국인 전업 투자자 외국인 개미가 K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하여튼 그 기관하고 외국인이 바로 이제 펀드나 연기금 운용하는 이제 그런 펀드 매니저들 그 주체인데 여기서 매 월말, 분기말 그리고 연말에 수익률을 더 좋게 보이게 하려고 기존 수익률을 봤을 때 수익률 높은 종목들의 매수세를 더 보태는 이런 매매 형태를 이제 윈도 드레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K증시는 목요일 그 2023년 폐장일에 그리고 막판 동시효과까지 정말 쭉 땡겨가지고 이 윈도 드레싱 형태의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집중이 됐었고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는 연중 최고치로 마감하면서 진짜 윈도우에 드레싱을 한 거야 이게. 이거는 이제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경우는 중국에다가 판매할 신상 게임용 반도체 칩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500달러 바로 코앞에까지 갔다가 바로 유턴을 했고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엔비디아 500달러랑 비슷한 그 380달러 근처에 도달하자마자 바로 이제 또 매물 출회되면서 빠꾸가 나왔고 그래서 결국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나머지 5개 종목도 흐름은 전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월가는 윈도 드레싱을 하려면 당연히 이 매그니피센트 7을 추가 매수하는 게 가장 쉬운 좋은 트레이딩이었을 텐데 윈도우 드레싱은커녕 아이고 다음에 봅시다 이러고 이제 소극적 시장 대응으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끝냈다. 이게 우리하고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우리 K증시에서도 있었던 윈도우 드레싱이 도대체 왜 뉴욕 증시에서는 안 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차원의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 연기금이나 펀드 운영하는 뭐 기관 운용력들, 그 흔히 말하는 펀드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월말, 분기말, 연말 수익률이 좋아야 자기 평가도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고 그렇게 이제 몸값이 높아지는 건데 그게 월말하고 분기말 성적의 경우는 그렇다 치고 이 연말 정말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평가 기회인데 이때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합니다.
사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거의 모든 게 거의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모든 게 또 실시간으로, 심지어 펀드 수익률도 실시간으로 다 체크가 가능한데, 그러면 오히려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 윈도우 드레싱으로 수익률을 왕창 올려놓고 마감을 한다. 그러면 새해 첫 거래일에 프로그램 매물이랑 차익 실현 매도세가 몰리면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출발할 가능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K증시도 그렇지만 이제 새해 첫 거래일은 막 거래소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새해 증시 홍보한다고 막 난리인데, 그 와중에 자기 펀드 새해 첫 거래일 첫 스타트부터 마이너스로 출발해봐요. 얼마나 이게 좀 부담스럽고 눈치가 보이겠어. 그래서 요즘 펀드 매니저들은 월말 분기말은 중간평가 뭐 이런 차원에서 괜찮다 치고 연말에는 최대한 총알을 아낀다 그래요. 왜? 연말에 화려하게 마무리했다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자기 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찍히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자, 그럼에도 미국의 경우는 주간 단위로는 벌써 9주 연속의 플러스 기록이고, 산타랠리 공식 기간인 연말 5거래일 역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 첫 2거래일만 플러스로 지키면 역시 올해 산타랠리도 결국은 산타랠리는 명불허전이다, 이런 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우선 올해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바로 산타 역할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 바이든이 산타 역할로 나서지 않은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이 또 선심성 정책으로 증시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럼 이제 그걸 또 트럼프하고 공화당에 가만두고 보지만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야당을 자극하느니 차라리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약발 기대감 이런 걸로 올린 게 더 낫다고 봐요. 이거는 정말 실체가 있는 그런 유동성의 효과니까요. 아니, 당장 그 화토판에 돈 많은 사람 와서 앉으면 판돈도 커지고 먹을 것도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내년 3월에 진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실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페드 와치를 보면은 그야말로 철석같이 86%의 확률로 월가 전체가 믿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반대로 이때 3월 20일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해줘, 안 바꿔줘, 돌아가, 소용없어, 이럴 확률은 13.5%로 표시되고 있는데, 만약 여기 걸려들면은 이제 그때는 월가 전체가 쇼크 먹어가지고 드러눕겠죠. 자, 웰스파고의 스트래티지스트 스캇 레는 일단 이번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S&P 500 지수는 내년 초라도 사상 최고치를 한번 찍을 것 같다 라면서, 그럼에도 S&P의 경우는 내년 연말 예상치인 4,600에서 4,800포인트 밴드에 이미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1분기에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하락이란 말을 차마 할 수 없을 때 변동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또한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내년 2024년에 실제로 연준 금리 인하를 구경은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지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기대감과 여론몰이는 조금 너무 앞서 나가 있다. 좀 과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 와중에 연말연시고 나발이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수에즈 운하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그 후티 반군의 뒷배라고 알려진 이란 정부에 대해서 추가 자금 동결 조치를 내리자마자 이란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FBI라고 할 수 있는 모사드랑 내통한 혐의로 남자 3명, 여자 1명, 총 4명을 공개 총살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번에야말로 미국의 개같은 중동 정세의 간섭을 완전히 끝장내버리겠다고, 이스라엘 완전히 불바다 만들어버리기 전에 미국 니네 꺼지라고 지금 협박 중에 있는데, 왜 지난 그 배터리 광물 관련해서 미국 재무부가 FEOC 그 적대국 리스트 4개 국가를 지목했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인데, 이 중에서 이란이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나머지 3개 국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먼저 또 러시아가 당장 어제 밤에 미사일을 폴란드 영공에 쏴가지고 전투기 출격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요. 일단 이거는 뭐 인명피해가 없었던 건이니까 저도 좀 편하게 한마디 할게요. 야, 이 폴란드 놈들아, 이런데도 니네가 뭐 정권 바뀌었다고 우리하고 맺은 무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협박을 해? 안 팔아, 이 새끼야. 불량률 50%짜리 북한제 사다 쓰든가 마음대로 해, 이 새끼들아. 니네가 안내 일기에 거기 등장하는 폴란드라고 해서 갑자기 안내 이러고 돈을 안 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중국하고 북한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건데, 하여간 망치가 부실하면 못이 솟는다고, 바이든이 하도 외교 군사 대응을 못같이 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니야. 연말 워싱턴에서 지금 마구 쏟아지는 중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중국하고 북한은 또 가만히 있으면 병신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니까, 그 와중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 로켓 공격 막 쏟아지던 그때 사망한 민간인들의 유족들하고 부상자들이 미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내막이 뭐냐면은 하마스가 당시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무기들, 그 로켓포, 다연발 뭐 이게 북한죄라는 대단히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단순히 북한이 그냥 돈 벌려고 무기만 수출하고 판매한 게 아니라 사실상 하마스를 북한이 배후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한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지금 현재 10명의 미국인들이 소송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K 증시에서는 새해 첫날부터 또 방산업종이 불을 뿜는 건가요? 근데 우리 휴장 동안에 외신이 하나 더 있는데, 하여간 이놈의 한반도는 도대체 왜 이런지, 아니 태생적으로 열린 내문 열린 담벼락이야 뭐야 이거 도대체. 하여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기를 김정은이 반미제 나라들과 전략적 협조 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과의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네요. 반미제. 참 전근대적인 표현 같지만 정말 지금 그 코너에 몰리고 데스퍼릿한 그 김정은의 심정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세 글자가 아닌가. 반미제. 이런 와중에도 국제 유가는 간밤에 또 하락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WTI 기준으로 $70도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아니 유가에 있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이게 그 얼마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뿌리 깊은 상승 재료 호재인데 이걸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희한하기까지 해요. 원유 세계 최대 구매자 중국의 내년 경제 부진에 대한 예지몽이 이게 또 아닐까 생각하면은 좀 아찔한데, 반면에 어떤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미국이 지난 코로나 팬데믹 종료 이후에 어떻게든지 물가 떨어뜨리려고 사실 연준 동원해서 금리 미친 듯이 올리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도 초기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그래서 뭐 스티키하네 뭐 어쩌네 핑계만 대다가 결국 바이든이 월가 애들 동원해가지고 중국 부동산 집요하게 공격해가지고 잡아뜨리니까 바로 유가 꺾이면서 미국 인플레이션도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우리 IMF 때 사실 제일 논았던 거는 미국 월가 그 대형 IB들 거기 부동산 투자 부서였어요. 당장 유명한 거는 뭐 그 서울 파이낸스 센터, 강남 파이낸스 센터, 그리고 그 저기 서대문 경찰청 건너편에 에이스 타워, 그리고 용산의 게이트 타워, 대치동의 스타디아 타워, 이거 지금 그 메디톡스 건물이고, 그리고 뭐 하여튼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역세권에 있던 건물들 아주 그냥 셀 수도 없이 여기서 저가로 싹쓸이 해갔잖아요, 헐값에. 그리고 IMF 끝나자마자 2000년 초반에 그 월드컵 직전에 전부 2배씩 남겨서 팔아먹었어. 아니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딨냐고. 런하 반갑습니다. 아니 모처럼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올해 황송했는데 이번에는 화이트 제야의 종까지 보게 되는 건지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와중에 대천 해수욕장을 다녀왔거든요. 연말 연시고 하니까 브이로그를 또 준비했습니다. 새해의 전기차 업황은 어떨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먹방까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와중에 또 요즘에는 아예 그 설 연휴 때는 가족들하고 국내 아니면 해외 여행을 이제 떠나는 대신에 1월 1일 날 부모님을 찾아뵙는 분들이 또 많은데요. 우리 연휴 중에 해외 SNS에서 화제가 됐던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약간 효도 테마랑 이것도 연결되는데, 바로 일본의 토레젬 바이오파마라는 그 바이오 스타트업이 세계 최초로 성인의 치아를 다시 나게 하는 약물을 개발했다는, 이 진짜 약간 SF 영화에 나올 법한 발표인데 보니까 실제야. 일단 지금은 쥐를 대상으로 성공했는데 유치하고 영구치 다 빠지고 아예 이빨이 새로 날 근본이 없는 대상에다가 약물을 주사기로 투입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치아가 났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 7월에는 일반 성인들, 그리고 아예 이빨이 없이 태어나는 무치증 어린이를 대상으로 임상에 들어간다는데요. 와, 이거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 회사들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거의 뭐 그 머리 나는 발모제랑 가발의 싸움격으로다가 뻔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하여간 뭐 올해는 일단 유가가 낮으니까 주유소 기름값도 싸고 난방비 부담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서 좋기는 한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새해 경제에 대한 우려는 솔직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찜찜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우리가 원유 수입량을 늘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이런 격으로다가 중국 에너지국은 1월에서 11월 태양광 발전 설비 신규 설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9% 증가한 163.88 기가와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요. 가장 최근 11월 결과만 보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 185.41% 증가한 태양광 발전 설비 신규 설치를 기록했다네요. 그러니까 새해에도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 갑니다. 자, 우리가 내일 뉴스를 꼭 오늘 저녁에 미리 봐야 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 K증시 2023년 폐장하고 정말 장사 다 끝나고 샷다 내리고 나서 슬그머니 나온 게 뭐냐면은 왜 그 블랙핑크 멤버 4명 전부 재계약 성공했다고 완전체 재계약이라고 YG에서 공시 냈던 거랑 다르게 개별 활동에 대한 추가 계약은 날라갔다. 이렇게 발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핑크로 활동할 때만 YG랑 수익 배분하고 나머지 개인 활동은 각자 1인 기획사를 차리든 아니면 해외 기획사들이랑 단발로 계약을 하든 아무튼지 간에 알아서 4명 다 딴 주머니를 차겠다는 소리죠. 이거 당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재계약이 그렇게 쉬웠으면 이미 예전역에 했을 것이고 이렇게 이슈 다시금 마당에 결국 재계약했다는 소리는 양쪽 다 마지 못해서 한 거라고. 그럼 계약 내용이 온전할 리가 없다고 미리 얘기했잖아. 결국 블랙핑크 4명으로 활동할 때만 YG랑 하고 나머지는 YG랑 안 한다는 얘기는 그냥 블랙핑크랑 YG랑 거의 수익 배분 5대5 수준으로 정말 행사 큰 거 뛸 때 앨범 낼 때 이럴 때만 YG 봉고차 얻어 타겠다는 소리야. 봉고차는 좀 그런가? 하여간 엄마 아빠가 재결합한다고 해서 막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는 원양어선 타고 엄마 스튜어디스로 나선다는 지금 그 소리라고. 이런데도 12월 초에 그 재계약 뉴스 나왔을 때 온갖 마바라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생색은 지들이 다 내고 이제 악재 소멸이라고 결국 또 사도 된다고 난리 쳤잖아. 근데 당장 새해 첫 거래일부터 YG 주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될지. 이런데도 떨주 몰파를 안 한다고? K증시에서 아직도 가치 투자를 믿고 있다고? 런하 반갑습니다. 자, 저는 미세먼지를 피해서 대천 해수욕장에 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서해인데 중국발 미세먼지가 오는 통로에 아예 미세먼지를 마중 나간 거 아니냐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는 정말 서해 중에서도 남쪽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서쪽에서 날라오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사각지대입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대천 해수욕장 풍경이 참 평화로운데요. 겨울바다는 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 멀리 스케이트장도 보이고, 와, 근데 여기도 눈이 왔었나 보네요. 아직도 해변 모래사장에 눈덩어리가 막 남아있는데요. 야, 진짜 올해는 눈 구경 좀 실컷 할 수 있네요. 제가 요즘 제일 즐겨보는 드라마가 전원일기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겨울철에는 거기 논밭에 항상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 8, 9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눈이 진짜로 안 오는 게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와중에 여기 바닥은 또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보고 있으면은 오금이 저린다고 그 표현이 있는데 누가 전기 라이터로 내 거기를 딱딱 튀기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실 어제 오자마자 이제 조개구이에다가 생굴 먹었는데요. 역시 조개구이는 이 센 연탄불에다가 목장갑 딱 끼고 조개랑 그 돼지 목살이랑 오리고기랑 이렇게 삼합으로다가 초장에 찍어 먹으면 진짜 제일 꿀맛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굴인데 이게 참 먹을 때마다 한 3번에 한 번꼴로는 이제 탈이 나는데 이걸 끊을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 근데 원래 서양에서 굴은 N에서 N달에만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N은 노벰버, 그러니까 11월, 그리고 뒤에 N은 준, 그게 이제 6월이죠. 그래서 결국 7, 8, 9, 10월에는 굴을 먹지 말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안 먹는데도 이게 위생관리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자, 여기도 이제 조개구이 골목에 가면은 막 호객 행위 하는 그 분들도 많고 이제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용파리, 태파리 형님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아니면 손님 맞을래요? 이딴 데에 대해서 사실은 엄청 강한 편이거든요. 심지어 도를 믿으세요. 뭐 이런 저런 호객 행위들, 뭐 잘해준다 들어와라 이런 데 거의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약한 게 바로 할머니. 그래서 역전 할머니 맥주도 그렇게 자주 가는데, 하여간 어제 천안에 호두과자 거리를 가는데, 사실 뭐 호두과자가 요즘은 이제 흔해가지고 서울도 많이 팔다 보니까 뭐 특별히 살 생각은 없었는데, 어떤 집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할머니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간판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도저히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심지어 자기네는 호두과자 안에 팥이 까맣지가 않대, 뽀얗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일일이 팥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팥 알맹이만 삶는 거래. 이 말 듣고 어떻게 안 살 수가 있어. 하여간 대천해수욕장을 이렇게 거닐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올해는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 여기 이제 온 개인 투자자들이 다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다녔는데,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의 교훈을 떠올려 보면은 역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던 그 슈퍼사이클, 그때가 주가도 핵 고점이었고, 올 초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완전 폭망하고 그럴 때가 이미 반등 시점이었죠. 그러면 전기차랑 2차 전지의 경우도 결국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실적이 바닥을 찍을 건데, 그럼 주가의 반등은 과연 내년 초부터 나오는 게 맞을까? 우선 중국의 전기차 업황을 살펴보면 11월 판매량이 102만 5천 대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 돌파하면서 중국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은 이제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는 목표치 900만 대를 이미 달성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중국산 전기차 수출 물량까지 합치면 1000만 대가 너끈하게 넘었을 거라고 하죠. 반면에 올해 전기차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는 중국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배터리하고 전기차 둘 다 만들어서 파는 비아디, 여기는 이제 올해 테슬라를 제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주가는 마이너스 25.5%, 그리고 글로벌 2차 전지 시장 점유율 1위 CATL, 링더스다이, 여기는 연초 대비 주가 마이너스 29.4%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에서 제일 일찍 준비에 나선 결과 2010년에서 2020년 동안 초기 시장 선점 과정을 이미 마쳤고,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엄청난 공급량과 함께 상용화 시기가 완전히 완숙 단계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전기차 침투율이 0%에서 40%대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공급 과잉이 덮친 겁니다. 여기서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리튬인데, 공급 과잉에다가 재고 누적까지 겹치면서 리튬 가격은 올해 70%가 하락을 했죠.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삼성전자가 겪었던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사이클하고 대단히 비슷하다고 보고,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는 업황에 대한 분석 말고 그냥 주가에 반영된 그 시차만 봐서는 지금 3년이 넘게 걸려도 아직 8만 전자조차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 사상 최고치 96,800원을 되찾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아니면 아예 그냥 무한대로,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가격이 안 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참 비싸게 사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의 경우 153만 원이라는 올해 사상 최고치를 다시 되찾는데 과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이제 급등주의 경우는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더 바보를 찾는 게임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요즘은 참 이 정보 공유에 있어서는 사실 너무 과하기까지 한 세상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더 바보가 나타나 줄지조차 불확실하죠. 당장 에코프로 150만 원은 고사하고 100만 원만 가도 이제 다 털고 다시는 쳐다도 안 보겠다고 벼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와중에 2024년 새해 전기차 업황은 이제 공급 과잉에 따른 구조 조정과 글로벌 시장 통합이라는 전기차 2.0 시대가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현재 전기차 수출량 1위 국가는 중국이고요. 새해에는 인도 같은 신흥시장도 공략을 한다고 그래요. 이미 CATL과 비아디는 해외 현지 공장 건설에 들어갔고요. 앞으로 이제 2, 3년 동안 전기차 업황은 승자 독식의 구조로 가는 매우 중요한 그런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축구로 치면 전반전에 이제 한 5대2 정도로 우리를 앞서가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축구가 또 이 보통 축구입니까? 원래 또 한국은 처음에 일단 몇 골을 먹어야 갑자기 그때부터 눈에서 광채가 나면서
발에 이제 터보 엔진이 돌아가면서 없던 힘도 전략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그나마 서해 바다 치고는 참 맑은 물에 파도가 치고 있는데 이렇게 파도처럼 우리 인생도 투자 라이프도 한 방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밀물과 썰물이 이제 교차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발 불확실한 미래에 내 현실을 저당 잡히지 마세요. 워런 버핏이 한 가치 투자를 여기 K 증시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거기는 기축통화국 미국이고 전 세계 우량 자금이 전부 실시간으로 몰려드는 뉴욕 증시입니다. 거기는 물적 분할과 횡배탈 그리고 실적 대신 종이 장사로 회사를 잡아돌리는 그런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절대 장중에 현재가로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워런트라고 우리로 치면은 CB나 BW처럼 일단 원금 보장되는 채권이고 거기서 주가 오르면은 그 워런트 행사해가지고 주식으로 바꾸는 그런 걸로다가 호가보다 훨씬 더 싸게 지분을 사서 모으는 게 워런 버핏의 주특기입니다. 자, 이제 다음날 아산에 있는 한 보리밥집에 왔는데 오늘은 점심시간 끝나고 와서 그런가 대기가 한 15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디저트만 거의 한 코너에 이만큼입니다. 특히 이제 식혜하고 미숫가루는 거의 나이아가라 폭포 수준으로 회오리를 치면서 막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리밥 1인분에 13,000원인데요. 보시다시피 반찬이랑 보쌈이랑 청국장이랑 완전히 진수성찬입니다. 여의도에서는 설렁탕 한 그릇에 15,000원, 심지어 냉면도 18,000원 받는데 이거 얼마나 계좌스러워요. 자, 여러분 모두 2024년 새해에는 갑진년 이름대로 갑진해 되시고 또 올해보다 더 행복하고 무엇보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새해에 찾아뵐게요. 2024년 1월 1일 월요일 저녁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